한 달 전, 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평범한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울린 한 통의 메시지. 오늘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한 줄이 제 결혼도, 제 믿음도, 제 삶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변명조차 못했고 상간녀는 제 앞에 나타나 2천만 원을 내밀며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 종이 한 장이, 그 돈이 제 가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잠도 못 자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믿음은 무너졌고 남편은 체념했고 회사라는 공간은 여전히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위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혼을 해도 지옥, 참고 살아도 지옥. 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나 자신을 보면 무너진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묻게 되더군요. 남편도 아닌, 상간녀도 아닌 이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장도 보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집안 정리를 하는 누구나 그렇듯 하루하루 무난하고 조용한 일상을 살았죠. 그런데 한 달 전 남편의 태도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넘겼지만 제 촉은 이상하게도 그 작은 변화 하나에 자꾸 마음이 걸렸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을 입에 달고 살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빌려달라고 해도 배터리 없어서라며 황급히 감추는 모습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 한쪽이 쿡쿡 찔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울리던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손이 떨려 메시지를 열어봤고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제가 서 있던 세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나와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앉아있어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가? 결혼하고 함께 보낸 지난 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영화 필름이 거꾸로 찢겨지는 것처럼 제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눈앞에서 그 메시지가 재생됐고 가슴이 아려오다 못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직 너무 어린 5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숨은 쉬어야 하는데,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는데, 몸은 아이를 위해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고통이지만, 배신을 마주한 뒤에 홀로 남겨진 나의 삶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괴롭고 아픈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된 내 인생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상간녀를 직접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닌 듯한 감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얼굴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알아야 앞으로의 마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예상보다도 빨리 상간녀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분노보다 더 깊은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관계 회사에 알려도 되냐고 묻고 싶어요. 그 말에 상간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합의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그 종이 한 장과 2천만 원.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받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긴커녕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내가 당한 상처는 금액으로 끝낼 수 있는 건가? 그 어떤 금액이어도 제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한숨이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더 울었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던 감정이 확 밀려오더군요. 이걸로 내가 받은 배신이 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차라리 돌려주고 다시 상간소송을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성은 그만하면 됐다고 말했지만 감정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2천만 원이면 많이 받은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의 크기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순간이었죠. 합의가 끝나고도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남편 얼굴을 보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합의금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제 영혼은 오히려 더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 걸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마침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는 신호일 뿐이라는 걸. 상간녀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남편과의 관계, 내 삶, 내 마음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외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남편은 처음 며칠 동안 정말 사람이 바뀐 듯 행동했습니다. 울면서 빌고 손을 모으고 무릎까지 꿇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위기를 모면하려는 연기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 그 떨리는 목소리, 흐르는 눈물 하나하나가 쉽게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의 신뢰는 산산조각 난 후였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감정이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밥 먹다가 울고 아이 자는 모습 보다가 또 울고 갑자기 남편 얼굴만 봐도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 우리 아이 미래까지 망쳐놓고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어?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지쳐버린 듯 했습니다.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함께 회복하려는 노력도 아니고 그저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무기력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툭 내뱉은 한마디는 제 심장을 다시 찢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의 말은 더 이상 사과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던 사람이 며칠 만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그저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아이의 인생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외도가 들켜 무너진 상황에서 책임지는 척만 하다가 결국엔 회피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며 하루하루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눌려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반성이 아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지나가게 만들고 싶은 마음만 남아있는 것처럼. 남편의 흔들리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 남편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버티는 것조차 벅차 보였고 어떤 대답도 어떤 방향성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기대서 내 감정을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걸.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걸요. 이제 저는 질문을 남편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과 앞으로의 삶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이 남편의 태도보다 더 무겁고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합의까지 끝났고 상간녀도 찾아와 사과까지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더 큰 공포가 자라났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무슨 일이든 다시 엮이기 쉬운 곳이라는 걸요.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만 스쳐도 가슴이 철렁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날의 감정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설마 다시 만난 건 아니겠지? 정말 끝났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조차 더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아내인 제가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어떤 시선이 오가는지 저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상간녀와 다툼 한 번 없이 끝낸 것이 오히려 더 찜찜했습니다. 사과하고 돈 주고 사라졌지만 회사에서 어떤 텀과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한 번은 미행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회사 주변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또 다른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미 한 번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또 다시 무너짐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도 못하고 의심도 걷어내지 못한 채 그저 매일 불안의 늪 속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눈치를 보는 조용함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상황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만나고 있는지, 정말 완전히 끝난 관계인지, 회사가 그들을 또 엮진 않을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더욱 괴롭게 했던 건 현실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떠다니는 끝없는 의심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도 그 자체가 아니라 외도 이후에 찾아오는 확신의 부재라는 걸. 남편을 지켜보는 제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 그 어떤 행동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한 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제게는 그 한 달이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 자신이 무너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아이 웃는 모습조차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지? 그 질문만 떠올라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아이 챙기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마치 낯선 사람의 몸에 들어와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져. 아이 생각해야지. 이혼이든 유지든 결정을 해야지. 하지만 그런 조언들은 제 마음을 전혀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조용한 공간에 남겨진 저는 온통 부서진 추억과 배신의 순간들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사진을 볼 수도 없었고 한때 행복했던 기억마저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억마저 제 손을 놓고 도망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배신당한 고통뿐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무너져가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걸 이겨내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무너져가고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심장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에 올린 상담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처럼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 비정상도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배신은 사람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잿더미 속에서 무엇이라도 찾으려는 순간 고통이 더 깊어진다는 걸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을 할지 참고 살지 어떤 길을 택해도 상처는 남을 겁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내 인생만 생각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을 바라봐도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신을 주지 않는 시간. 가장 힘든 건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긴 인생을 이 무너진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알려진 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참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회복은 절대 안 돼. 빨리 이혼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냐. 참아야지. 혼자 살 준비 되기 전엔 움직이지 마. 증거 더 모아. 또 만나면 이번엔 바로 소송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다 일리가 있었고 다 정답 같았지만 정작 제 마음에는 아무 대답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은 너무 복잡했고 그 누구도 제 삶의 무게를 대신 들어줄 수 없으니까요. 남편은 요즘 조용합니다. 자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는 것인지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쌍함은 사랑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조용히 있고 잘해보려 해도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관계는 욕을 하고 울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밤이면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면 자유가 올까? 하지만 동시에 혼자가 되는 두려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5살인 아이를 보며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그 생각만 하면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참고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쿡쿡 찔리고 조금만 늦어도 의심부터 드는 삶을 평생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웃으며 밥을 먹어도 아이의 생일을 챙겨도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순간조차 가식과 거짓으로 뒤덮인 쇼윈도 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감정이 계속될까 두렵고, 이혼을 하면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질까 두려웠습니다. 정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 이혼해도 아이는 잘 자란다. 본인이 편해지는 선택을 해.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이와 나 자신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이 복잡한 두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끝났는지 알 수 없었고 상처는 아직 아물기는커녕 더 퍼져나갔습니다. 복구되지 않는 믿음, 반복되는 불안, 무너진 자존감. 이 모든 것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내려야 할 결정은 남편이 아니라 상간녀도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답도 아니라 내 인생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걸요. 결국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든 유지든 선택의 기준은 남편이 아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걸. 그 깨달음은 아직도 아프지만 처음으로 내 삶을 되찾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해도 아프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아프다는 사실을요. 주변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회색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저 자신을 생각하면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단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외도 이후의 깊은 상처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눈물이 섞일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외도를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역시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제 마음속 세계 전체가 흔들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채로 과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웃음, 설렘, 따뜻함 같은 감정들이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상간녀도 주변 사람들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신 결정해줄 수 없다는 걸요. 결국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진실. 생각해보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버텼고 무너진 마음으로도 하루하루 일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어디에도 꺾이지 않는 제 삶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웃을 수 없더라도, 비록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더라도 저는 조금씩 나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것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도 고민해보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울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든 그건 이제 제 삶 전체를 규정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잘못 속에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에게 받은 상처도 남편의 배신도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요. 비록 아직은 두렵고 흔들리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나면 나는 반드시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언젠가 지금의 상처를 이겨낸 제가 조금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남편이 아닌 상간녀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과 아이의 삶을 위해 조심스레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아직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첫걸음의 방향은 배신이 아닌 회복, 절망이 아닌 희망,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상간녀의 사과도, 2천만 원의 합의금도. 그 어느 것도 제 삶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걸요. 믿음은 무너졌고 마음은 찢어졌고 상처는 아직 생생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울면서라도 흔들리면서라도 제 아이와 제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혼이든 용서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 삶의 중심은 남편도 상간녀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상처의 끝에서 다시 숨쉬고 웃는 날이 오길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